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계 경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학습 목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 자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계 자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가계 부채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계 부채 구조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조 및 부채 구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저와 함께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 세 가지를 이해해서 우리나라의 가계의 자산 구조, 부채 구조,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가계를 꾸려갈 때 나는 어떠한 구조로 꾸려갈 것인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학습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종종 활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통계청 자료는 언제든지 우리 학생들이 새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 있겠죠. 현재 저와 함께 보는 자료는 최근 자료인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지만 내년에 시대가 변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은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해가 가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눈을 크게 보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조금 특수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요? 가계 경제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 소득이 조금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특수 상황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년에 꼭 스스로 학습해 보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지금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 통계청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통계청의 조사 기간이 최근 자료가 가계 자산의 부채는 2020년 3월 30일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들어왔을 그 상황 초기 상황이고요. 소득 지출 원리금 상환액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상황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결과가 2021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2020년도에 내용들을 쭉 살펴보실 수 있겠죠. 꼭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 희망입니다. 꼭 우리 학생들이 살펴볼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2020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는데 앞서서 자, 중요한 내용들의 키워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조사 단위가 가구, 가구원이지만 직장이나 학업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 가구원은 포함하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실물 자산은 시장 가격으로 조사가 됩니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실물 자산, 우리 집 만져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 은동, 만져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실물 자산은 현재 시장 가격으로 조사가 되고요. 금액 자료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월급 소득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은행의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를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목 금액으로 작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질과 명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학생들 지난 소득에 대해서 학습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누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는 학생들은 앞에 자료 넘겨보면서 이해하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그리고 가구의 우리 소득과 자산, 부채 그리고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뉴스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기사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김혜민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은 40대 자산과 투자에 대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네, 40대시잖아요. 네, 네. 40대입니다. 그 대도시에 사는 이 40대의 평균 총 자산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뭐 대도시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서 뭐 10억이 넘는다고도 하고, 근데 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대충 평균 잡으면 한 5억, 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 근접했는데요. 네, 이 한 금융회사가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서 대도시에 사는 40대 1000명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동산까지 모두 포함한 총 자산의 평균 4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을 뺀 순자산만 계산하면 평균 3억 3천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출이 얼마나 있냐고도 물어봤는데요. 평균 8천만 원이었고요. 10가구 중에 7가구는 아직 상환해야 하는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상보다 40대의 평균 자산과 대출 규모가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사할 때 지역별로 인구 비례 할당을 했기 때문에 땅값과 물가가 비싼 서울 사람들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40대 가운데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44%가 넘습니다. 구매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자산이 급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건 극히 일부였던 거죠. 보통 40대들이 이제 한 가정의 네. 생계를 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서 대출도 좀 늘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40대 4명 중 네. 1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대출을 더 많이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대출이 증가한 사람들한테 그 이유도 물어봤는데요. 74.9%, 그러니까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서 이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금융투자나 부동산 매매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했다는 사람은 각각 10% 미만이었습니다. 이 통계 하나가 전체 상황을 다 반영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투자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서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가 1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잖아요. 이대로라면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훨씬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40대들의 투자 성향도 물어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40대는 가계의 중심축이고요. 네. 또 소득과 소비가 가장 많은 세대라서 이들의 투자 성향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조사 내용을 좀 보면요. 대도시에 사는 40대는 80% 가까이나 금융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 투자는 예금 같은 건 제외했고요. 주식이나 펀드 이런 투자성 있는 금융 자산만 꼽은 겁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게다가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 이 40대 중에서는 앞으로 투자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도 45%나 됐습니다. 또 투자를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다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니까 이때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금융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투자를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최근 저금리를 꼽았고요. 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목돈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예금 통장에만 돈을 넣어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뭐 주식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들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지금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은다고 해도 평생 아파트 한 채 사기가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투자 성향이 변한 40대 중에서는 보수적으로 변한 비율보다 공격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2배 넘게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번에도 저금리 상황을 가장 많이 뽑았고요. 투자 기회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이걸 투자 기회로 본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무작정 투자 규모 늘리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네, 김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잘 보셨나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었고요. 이 뉴스는 대도시에 사는 평균 4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2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면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와닿았겠지만, 그래도 안타깝게 40대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고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뉴스는 코로나 상황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투자의 스타일이, 투자의 성향이 조금 바뀐 것도 이 안에는 있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살펴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의 내용과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산, 그리고 부채, 우리들의 그 투자 성향까지 저축 스타일까지도 같이 점검해 보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계 자산과 저축 어떻게 다른지 자산을 먼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 자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보고 이 수업을 같이 듣고 있을까요? 혹은 노트북이요? 혹은 컴퓨터요? 뭐든 인터넷과 연결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겠죠. 혹시 이것을 화폐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바로 가지고 가서 필요한 화폐로 전환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자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떠올려 볼게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 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지만 자가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전월세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전월세든 자가든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화폐로 전환할 수 있죠. 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자산이 되게 됩니다. 자, 자산의 개념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자산의 개념은요. 첫 번째, 가계는 획득한 소득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네, 우리가 들어오는 소득, 우리의 급여가 되기도 하고요. 재산 소득이 되기도 하고 이전 소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모두 다 사용하지 않고요. 지출하지 않고요. 화폐나 재화의 형태로 축적하게 되는데 우리가 화폐를 가지기도 하고 만져지는 물건의 형태로 축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서 가계가 축적하는 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자원의 총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현금으로 만질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화폐가 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실물적으로 만질 수 있는 재화의 형태로 축적하기도 합니다. 집이 되기도 하고요.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요. 금, 은, 그리고 기타 선물이 되기도 하겠지요. 자, 두 번째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화폐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가계가 필요로 하는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데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장기적인 가계 재무 관리의 중요한 자원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계 자산을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개념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가계자산과 저축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저축은 무엇인가요? 저 그거 잘 알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죠? 저 저축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은행이에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축은 은행 상품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축을 금융상품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축의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 중에서 가계 소득 중에서 소비하지 않고 지출하지 않는 부분 전체를 이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저축들이 모여서 결국은 자산을 만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산이 점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그러니 자산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경제 행위로서 저축이라는 경제 행위를 일정 기간 지속하여 경제적 자원을 축적한다. 이것이 가계 자산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가구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점검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자, 2020년도의 조사 결과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자산, 우리나라의 가구의 자산을 봤더니 평균 가구당 4억 4,543만 원이 평균입니다. 이 중에 금융자산은 1억 500만 원이고요.
실물 자산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실물 자산이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물 자산은 흔히 만져지는 자산이다. 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금은 그리고 선물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자산은 무엇이냐? 내 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우리 은행에 있는 것들, 증권사에 있는 우리 자산들을 우리는 금융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자, 부채로 넘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는요, 우리 이번 시간에 이야기 드리기는 시간이 조금 짧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이 화면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이야기 드려볼게요. 부채는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가구당 부채가 평균 8,256만 원이고요. 금융부채, 그러니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 친구한테 빌린 돈, 갯돈 포함될 수 있습니다. 6,05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전월세 보증금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이 보증금은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입자죠. 세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이 자산의 형태인 실물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다면 임대보증금은 돈을 내어주어야 하는 사람, 이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2,207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순자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하겠죠. 순자산이 무엇이냐 했더니 여기 위에 산술 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구의 자산에서 가구의 부채를 뺀 것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재무제표를 볼 때 자본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 드렸던 거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2.9% 인상해서 3억 6천 287만 원이 현재 평균 가구당 순자산 금액이다라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순자산, 가계, 금융조사에서 가구의 자산, 그리고 부채, 순자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저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저축을 하라. 그런데 왜 저축을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 혹시 해봤나요? 우리 학생들은 저축을 하고 계시나요? 네, 얼마나 하고 있나요? 한 달에 사용하고 있는 비용 중에서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제가 드렸죠. 자, 매일매일 하는 소비 중에서 하지 않는 소비가 있다면 이것을 저축을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저축 왜 하나요? 왜 하는지 봤더니 먼저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축 행위를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 두 가지의 학파의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우리 학생들은 저축을 왜 하세요? 나는 어떤 쪽에 내 생각과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전학파는요, 우리가 현재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을 기준으로 쭉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소득이 잘 들어오고 있는 시기이지만 제가 65세, 70세가 되게 되면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미래에 조금 편안하게 살 것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학파는 가계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소득을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에 대한 저축으로 배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미래에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미리 모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비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라고 하는 것이 고전 학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가요? 두 번째 케인즈 학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돈을 쓰고요.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들어왔는데 쓰고 나서 남는 부분 있죠? 그것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소비의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남는 부분, 결정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축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 행동은
어디에 접근할까라고 어느 쪽에 가까울까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고전요? 케인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가 같이 참 섞이면 좋겠다라는 거.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기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지는 않겠죠. 두 가지가 적절히 조율되면은 참 좋겠지만 가장 좋은 건 나만의 저축 성향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축은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저축 성향을 잘 고민을 해보고 나는 케인즈 학파에 가까운지 고전 학파에 가까운지 미래를 꼭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배우자분은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어요. 그런데 배우자분이 미래를 생각해서 고전 아빠처럼 열심히 저축을 쭉 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 현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정말 알뜰하고 정말 소비를 하지 않고 정말 차곡차곡 모았어요. 여행도 가지 않고요. 정말 차곡차곡 모았어요. 네, 그래서 현재 가치의 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점점점 커져갔죠. 아마 그 커져가는 것으로 미래를 잘 구성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한 친구가 과로사로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30대 후반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저축한들 내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해서 음 약간 저축의 규모를 조금 줄이고요. 현재 소비를 조금 늘려갔대요. 근데 그때가 30대 후반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30대 후반에 20대 후반부터 해서 10 년간 모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어서 본인의 저축 성향을 바꾸지 않았는가. 지금도 미래를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내가 고전 학파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케인즈 학파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고려를 하면서요. 전체를 나의 스타일을 맞춰 가시라라는 이야기를 같이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내 저축 성향은 어떤 것인지 학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축 성향은 두 가지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저축 성향. 두 번째는요. 한계 저축 성향입니다. 평균 저축 성향은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학생들 가처분 소득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죠. 자,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 급여 중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다. 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그 소득 비율 중에서 저축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평균 저축 성향이고요. 우리가 급여를 받다 보면 급여가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보너스를 받았을 때 혹은 급여가 증가했을 때 나는 증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저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계 저축 성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축 성향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가처분 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네, 가처분 소득은 세금을 제외하고 들어온 소득이 2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소비를 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는 부분이 50%입니다. 5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저축 성향은 몇 퍼센트인가요? 그렇죠? 화면에 보다시피 25%입니다. 그럼 화면에 없는 것으로 한번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가처분 소득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월 용돈 50만 원만 사용하고요. 나머지 150만 원을 저축합니다. 평균 저축 성향은 몇 퍼센트입니까? 75%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균적으로 저축을 얼마나 하느냐, 소득 대비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을 해보는 거고요. 우선 이것은 연령대에 따라서 평균 저축 성향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언제 가장 평균 저축 성향이 높을 수 있냐면요.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합니다. 용돈을 제외하고 모두 다 저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용돈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때 저는요, 조금 저축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이야기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한계 저축 성향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200만 원씩 받던 사람이요. 급여가 이번 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로요? 230만 원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0만 원씩 저축을 했었는데 저축 금액이 6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죠. 자, 이때 한계 저축 성량은 몇 퍼센트인가? 라는 겁니다. 자, 가처분 소득이 얼마가 늘었습니까?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30만 원 늘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50만 원 저축을 했지만 저축 금액을 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저축 증가분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그래서 한계 저축 성량은 33.33%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사례가 화면에 나오지 않는 걸로 숫자만 조금 바꿔볼게요. 가처분 소득을 200만 원 받던 그 A가요. 급여가 230만 원 인상되었죠. 기존에 50만 원씩 저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축 금액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0만 원 늘었으니까 기존에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조금 더 누려보려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가방을 한 개 샀고요. 그다음 달에는 좋아하는 옷을 하나 샀고요. 그럼 50만 원 저축했었고 똑같이 50만 원으로 저축합니다. 한계 저축 성량은 늘지 않았으니까 0% 되겠죠. 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요. 가처분 소득 200만 원 받던 사람이 급여 똑같이 230만 원 인상되었고요. 기존에 50만 원씩 저축했었는데 저축 금액 80만 원 인상했습니다. 한계 저축 성량은요? 그렇죠. 100% 인상했죠. 자,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을 때 나는 과연 얼마의 저축을 할 것인가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축하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급여가 인상이 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소비 부분이 늘었다면 소비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저축을 늘려서 우리 학생들의 종잣돈을 누려보는 거, 미래에 필요한 자본금을 누려보는 거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계 자산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계의 자산은요, 소득을 모두 다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네,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는 거 역시도 저축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저축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저축의 금액이 무엇이 되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저축을 해서 자산을 증가시켜서 미래에 소비할 것인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렇다면 나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저축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정리를 합니다. 자, 자산 축적의 동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산을 축적하는 이유는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위험 대비 자산을 축적해 두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위험 대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저축을 통해서 축적한 자산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미래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산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요, 자산을 축적하는 걸 어떤 동기를 두고 있느냐. 지금 행복하실 것인가? 미래에 행복할 것인가? 미래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소득과 소비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관리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왜?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자산의 구조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요, 자산의 구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A의 가구는요. 자산이 1억일 때 부동산으로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가구는요, 주식으로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가계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그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형이 다른가 봤더니요.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2020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말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4,543만 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3.1% 증가했다. 그런데 그 규모와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금융자산은 0.6% 하락했고 실물자산은 4.3%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물자산의 증가 요인을 살펴봤더니 부동산 중 거주주택의 증가의 영향에 따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인상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봤더니 자산 안에는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있고 금융자산 안에는 저축액이 있고요.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죠. 금융자산의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물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자산 안에는 부동산이 있고요. 기타 실물자산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게 있나요? 거주주택과 내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대하고 있는 주택도 있을 거고요. 임야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기타 실물 자산, 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물 자산 중에서 무엇이 인상되었느냐라고 봤더니 부동산이 인상되었습니다. 그중에 거주주택은 전년도 대비해서 5.6 그리고 비율로 따지게 되면 1%. 네, 그리고 거주 이해주택은 4.6 평균으로 봤을 때 구성비로 봤을 때는 0.4%. 그래서 여기 전체로 비교해서 한번 보게 되면 금융자산 23.6%, 실물자산 76.4%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구성비는 실물자산이 0.9%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비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산을 가졌을 때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도 이 금융복지조사에서 살펴봤더니 가구 소득의 증가나 여유 자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운용하는 방법은요. 저축과 금융자산에 투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0.3% 늘었고요.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0.5%입니다. 부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내구재를 구입합니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가 나뉘어져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나 여유 자금이 발생했을 때는 저축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구입, 부채 상환 순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정리하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소득이 증가하고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저축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포지션도 잡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금융자산 투자 시에 선호하는 운용 방법 한번 볼까요? 금융자산을 투자할 때 선호하는 운용 방법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자, 금융자산 투자 시에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89%로 가장 많았고 주식이 6.2%, 개인 연금 2.5% 순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주식과 개인연금은 상승한 반면에 예금은 하락했다. 아마 2021년도의 자료를 조사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전년도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주식으로 그리고 펀드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다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봤죠. 그래서 이번 3교시는 자산에 대한 이야기로 우선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마무리하면서 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눌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